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 분만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가운데 한 생명이 세상에 나오려 하고 있었다. 김수연 산부인과 전문의는 이날도 평소처럼 출산을 돕고 있었다. 그녀의 경력 15년 동안 수천 명의 아기를 받아냈지만 오늘의 출산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힘내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수연 의사가 산모에게 말했다. 젊은 부부 이민호와 박지연은 첫 아이를 기다리며 설렘과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지연은 마지막 힘을 내어 아기를 밀어냈고 드디어 작은 울음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다. 축하합니다. 예쁜 딸입니다. 수연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지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이서연이라고 지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서연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3.2kg의 체중으로 태어났고 첫 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이가 태어난 지 이틀 후 간호사가 아기의 복부가 약간 팽창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가스나 일시적인 소화 문제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수연 의사는 추가 검사를 지시했다. 서연이 복부에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수연 의사가 신생학과 의사 김태연에게 말했다. 태연 의사는 작은 서연이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뭔가 이상해요. 단순한 가스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초음파 검사가 즉시 이루어졌고 화면에 나타난 영상은 의료진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서연이의 작은 배 안에 2개의 이상한 구조물이 있었다. 처음에는 종양이나 낭종으로 의심되었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분명 인간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이건 태중태, 피터스인 피토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연 의사가 믿기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 의사는 화면을 응시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긴 경력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의학적으로는 알려진 현상이지만 실제로 마주치기에는 너무나 희귀한 사례였다. 태중태라고요? 정말 확실한가요? 수연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모든 징후가 그렇게 보입니다. MRI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MRI 검사 결과는 그들의 예상을 확인해 주었다. 서연이의 작은 배 안에는 2개의 미발달된 태아, 즉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형태가 있었다. 이들은 서연이의 쌍둥이 형제자매였지만 태아 발달 과정에서 서연이의 몸 안으로 흡수된 것이었다. 민호와 지연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의료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그들은 상담실에서 두 부모를 만났다. 두 분께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수연 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호와 지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이의 복부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서연이의 몸 안에 2개의 미발달된 태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학적으로 태중태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극히 드문 사례로 쌍둥이나 새쌍둥이 중 하나가 다른 태아의 몸 안으로 흡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서연이는 원래 새쌍둥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호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그럼 서연이는 위험한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미발달된 태아들은 서연이의 장기를 압박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자체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부부는 그날 밤 병원 근처 모텔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그들의 첫 아이가 이런 운명을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이 흐느끼며 물었다. 의사 선생님들을 믿어보자. 서연이는 강한 아이야. 분명 이겨낼 거야. 민호가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났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수술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서연이의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수 있었고 지금이 수술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의료진의 판단이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소아외과 최고 권위자인 이준호 교수가 서연이의 수술을 맡게 되었다. 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사례는 그에게도 처음이었다. 수술은 약 3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준호 교수가 부부에게 설명했다. 수술실로 향하는 작은 서연이를 보며 민호와 지연은 서로를 꼭 안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이의 안전만이 가득했다. 수술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4시간, 5시간, 대기실에서 민호와 지연은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드디어 6시간 후 준호 교수가 수술실에서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안도감이 함께 묻어났다.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서연이의 배 안에서 발견된 두 태아는 각각 8주에서 10주 정도 발달한 상태였고 뼈대, 척추, 내장기관, 팔다리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매우 희귀한 사례입니다. 준호 교수는 수술 중 촬영한 사진을 조심스럽게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인간의 형태를 갖춘 2개의 작은 존재가 있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아이의 쌍둥이인가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완전히 확인할 수 있겠지만 서연이와 동일한 DNA를 가진 쌍둥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50만 건이 출산 중 1건 정도로 매우 희귀합니다. 민호와 지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서연이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태어나지 못한 두 아이에 대한 슬픔이 밀려왔다. 두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민호가 조용히 물었다. 병리학적 연구를 위해 보관할 수 있지만 원하신다면 장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이 같은 마음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서연이가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의 옆에는 부모가 지키고 있었다. 작은 서연이는 수술의 고통 속에서도 용감하게 회복해가고 있었다. 이 사건은 곧 의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서연이의 사례는 국내 의학 저널에 발표되었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도 논의되었다. 태중태 현상은 이미 알려진 현상이었지만 서연이처럼 2개의 태아가 발견된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물었다. 병원에서는 서연이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려 했지만 어떻게든 소문은 새어나갔고 곧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태어나자마자 쌍둥이를 품은 아기 등의 선정적인 헤드라인이 신문과 뉴스를 장식했다. 민호와 지연은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랐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원치 않는 유명인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저희는 그저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제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민호가 집 앞에 모인 기자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서연이의 사례는 의학적으로 너무나 흥미로웠고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서연이가 퇴원한 지 일주일 후 민호와 지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서울을 떠나 지연의 고향인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이사하기로 했다.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나 서연이가 평범한 아이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했다. 푸른 산과 맑은 공기 속에서 서연이는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했다. 수술 후 약간의 합병증이 있었지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그녀의 건강 상태는 점차 안정되어 갔다. 민호는 서울의 대기업을 떠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을 찾았고 지연은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하지만 서연이의 특별한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그들을 계속 따라다녔다. 서연이가 3살이 되었을 때 한 유명 의학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그들에게 연락해왔다. 그들은 희귀 의학 사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었고
서연이의 이야기를 포함시키고 싶어 했다. 우리는 단지 의학적 관점에서 이 사례를 다루고 싶습니다. 당신 가족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될 것입니다. 제작팀의 PD가 말했다. 민호와 지연은 고민에 빠졌다. 그들은 여전히 언론의 관심을 원치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서연이의 사례가 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당신들의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부모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어요. PD는 덧붙였다. 긴 논의 끝에 부부는 조건부로 동의했다. 그들은 가족의 실명과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다. 다큐멘터리는 몇 개월 후 방영되었고 예상대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태중태 현상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졌고 서연이의 사례는 의학 교육에서 중요한 예시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민호와 지연은 전 세계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부모들로부터 연락을 받기 시작했다. 그들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받았고 점차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 우리 아이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당신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메시지였다. 저희는 태중태 현상으로 아이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또 다른 메시지가 일본에서 도착했다. 민호와 지연은 이런 메시지들에 감동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녀는 건강하고 활발한 소녀로 성장했으며 특별한 의학적 문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배에 있는 수술 흉터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 엄마, 이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서연이가 어느 날 물었다. 지연은 잠시 말을 잊었다. 그녀는 언젠가 서연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다. 서연아,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아팠어.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주신 거야. 지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팠어요? 무슨 병이었어요? 그건 내가 조금 더 크면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지금은 그냥 우리 서연이가 아주 특별한 아이라는 것만 알아두렴. 서연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호기심은 커져갔다. 그녀는 종종 자신의 흉터를 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서연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민호와 지연은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주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서연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서연아, 내 배에 있는 흉터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서연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았다. 내가 태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내 배 안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했단다. 그것은 내 쌍둥이였어. 쌍둥이여. 서연이의 눈이 커졌다. 그래, 원래 너는 새쌍둥이였어. 하지만 내 형제자매들은 완전히 자라지 못하고 내 몸 안에 머물게 되었단다. 의학적으로는 태중태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현상이야. 서연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어린 마음으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지만 그녀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럼 제 안에 동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단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있지 않았어.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해서 그들을 꺼내야 했던 거야. 그게 내 배에 있는 흉터란다. 그 동생들은 어디 있어요? 서연이가 물었다. 민호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작은 장례식을 열었어. 강원도로 이사 오기 전에 서울의 한 공원에 그들을 위한 작은 나무를 심었단다.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형제자매들에 대해 생각하며 슬퍼했다. 언젠가 서울에 가면 그 나무를 보여줄게. 지연이 서연이를 안아주며 말했다. 그날 밤 서연이는 자신의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몸에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다. 다음 날, 서연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제가 왜 살았고 동생들은 살지 못했어요? 지연은 그 질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잊었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건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야, 서연아. 하지만 엄마 아빠는 내가 살아있어서 정말 감사해. 너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란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운명의 신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이는 중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과학, 특히 생물학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인체의 신비에 매료되었고 의학에 관한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어느 날 서연이는 학교 과학 시간에 인간 발달에 대해 배웠다. 수업이 끝난 후 그녀는 용기를 내어 선생님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태중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이를 바라보았다. 그래, 들어본 적 있어. 매우 희귀한 현상이지. 어떻게 그것에 대해 알게 되었니? 서연이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 그냥 책에서 읽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서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연이의 눈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한 것 같았다. 정말 희귀한 현상이야. 의학적으로도 아직 많은 부분이 미스터리로 남아있지. 그날 저녁, 서연이는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민호와 지연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래, 서연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응원할게, 민호가 말했다. 서연이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단순한 의학적 사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서연이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그녀는 생물학 올림피아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학교 과학 동아리의 회장이 되었다. 그녀의 꿈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것이었다. 서연이가 17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태중태에 관한 연구 논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례가 의학 저널에 발표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논문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도서관에서 의학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던 중 서연이는 자신의 사례에 관한 논문을 발견했다. 한국에서 발견된 이중 태중태 사례, 임상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다.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논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모든 세부 사항이 그녀의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었다. 논문에는 수술 사진과 의학적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다.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사례로 신생아의 복강 내에서 발견된 2개의 태중태는 각각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보였으며 척추, 사지, 내장 기관의 초기 발달 단계를 나타냈다. 서연이는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의학적 사례였는지 처음으로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부모님에게 논문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제 사례에 관한 논문을 찾았어요.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다. 민호와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찾았니? 민호가 물었다. 도서관에서 의학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어요. 제 이름은 없었지만 그게 저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연은 한숨을 내쉬며 딸의 손을 잡았다. 언젠가는 내가 찾아볼 거라고 생각했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니? 서연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는 제가 의학적으로 중요한 사례라는 게 신기해요. 제 경험이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뻐요.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 있었던 쌍둥이들이 더 생생하게 느껴져요. 민호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서연아, 내 경험은 정말 특별해. 하지만 그것이 너를 정의하지는 않아. 너는 그저 서연이야. 우리의 소중한 딸이고 내가 되고 싶은 어떤 사람이든 될 수 있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출생이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이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다음 날 서연이는 용기를 내어 생물 선생님에게 진실을 말했다. 선생님, 사실 제가 태중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제 배 안에 2명의 쌍둥이가 있었어요. 선생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아, 정말 그런 경험을 했다니 믿기 어렵구나. 네, 저도 최근에야 그에 관한 의학 논문을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가 되어서 희귀 질환을 연구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감동한 표정으로 서연이를 바라보았다. 정말 대단한 목표구나.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그 대화 이후 서연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당당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둔 서연이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원했다. 그녀는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적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의학의 미스터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태중태라는 희귀한 현상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저는 의학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많은 현상들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제 몸에 새겨진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제 사명의 증표입니다. 서연이의 진솔한 이야기와 뛰어난 학업 성적은 입학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서연이는 부모님과 함께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다. 10년 만에 귀환이었다. 그들이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서연이의 쌍둥이들을 위해 심었던 나무가 있는 공원이었다. 작은 은행나무는 이제 꽤 자라 있었다. 나무 밑에는 작은 표지판이 있었다. 희망과 사랑을 담아 하늘에서 지켜보는 두 천사에게. 서연이는 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다. 안녕, 나는 서연이야. 너희 누나. 너희 덕분에 내가 의사의 꿈을 갖게 되었어. 내가 너희 목까지 열심히 살게. 민호와 지연은 딸의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서연이가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미래를 위한 원동력으로 삼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의 생활은 서연이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녀는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등 다양한 의학 분야를 열정적으로 공부했다. 그녀는 특히 발생학과 태아 발달에 관한 수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2학년이 되었을 때 서연이는 발생학 교수인 김태준 교수에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교수님, 제가 태중태 사례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태준 교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 몰랐어. 하지만 그런 경험을 한 학생이 내 수업을 듣고 있다니 정말 놀랍구나.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태중태와 같은 희귀 발달 이상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요. 태준 교수는 서연이의 열정에 감동받았다. 그렇다면 내 연구실에서 함께 일해보는 건 어떨까? 우리는 현재 쌍둥이 형성과 발달 이상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야. 서연이는 기쁨에 가득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렇게 서연이는 태준 교수의 연구실에서 학부 연구생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중태와 관련된 문헌을 검토하고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실험에 참여했다.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은 연구에 독특한 관점을 제공했다. 어느 날 태준 교수가 서연이에게 말했다. 서연아, 곧 국제희귀 발달 이상 학회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야. 내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발표해보는 것이 어떨까? 서연이는 놀라움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학부생인데. 그래, 하지만 내 경험은 매우 가치 있어. 의학적 관점과 환자의 관점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서연이는 고민 끝에 학회 발표를 수락했다. 그녀는 자신의 의학적 사례와 개인적 경험,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과 의학에 대한 시각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발표를 준비했다. 학회 당일
서연이는 수많은 국내외 의학자들 앞에서 발표를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이서연입니다. 저는 오늘 매우 독특한 관점에서 태중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환자이자 연구자로서의 관점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서연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다. 저는 태어났을 때 제 복부에서 2개의 태중태가 발견되었습니다. 제 쌍둥이였을 2 생명체가 제 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의학적 사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그것이 자신의 삶과 가족에게 미친 영향, 그리고 그로 인해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의학은 단순히 질병과 증상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제 경험은 저에게 환자의 관점에서 의학을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서연이의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 많은 의사들과 연구자들이 그녀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 했다. 그녀의 발표는 학회의 하이라이트가 되었다. 발표 후 한 노년의 의사가 서연이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입니다. 서연이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놀랐다. 이준호는 그녀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였다. 준호 선생님, 저를 기억하세요. 준호 교수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의대생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내 발표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단다. 서연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말했다. 선생님의 수술 덕분에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 교수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내 의지와 용기가 너를 여기까지 이끌었어. 내가 앞으로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거라고 믿는다. 그날 저녁, 서연이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그날의 경험을 나누었다. 저는 오늘 제 수술을 집도했던 준호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민호와 지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그분이 학교에 오셨던 거니? 민호가 물었다. 네, 그분은 제 발표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제가 의사가 되고자 하는 걸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지연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내가 이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어. 우리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서연이는 미소를 지었다. 엄마, 아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2분 덕분이에요. 저를 끝까지 믿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학회 발표 이후 서연이의 이야기는 의학계에서 더 널리 알려졌다. 그녀는 의학저널에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 대한 논문을 발표할 기회를 얻었고 여러 이과대학에서 강연 요청을 받기 시작했다. 서연이는 의대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소아외과 전문의의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특히 태아 발달 이상과 희귀 질환을 전문으로 하고자 했다. 레지던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다. 어느 날 서연이는 태중태 현상으로 태어난 5살 소녀 민지를 담당하게 되었다. 민지의 부모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우리 아이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민지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물론이죠. 저도 민지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의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민지의 부모는 놀란 표정으로 서연이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선생님도? 네, 저도 태어났을 때 태중태가 있었어요. 수술 후 잘 회복했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민지도 분명 잘 회복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민지의 부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에게 서연이의 존재 자체가 큰 희망이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이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소아외과 전문의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태중태와 같은 희귀 발달 이상을 연구하는 특별 클리닉을 설립했다. 그녀의 클리닉은 단순히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도 제공했다.
서연이가 35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다. 그녀는 전 세계에서 온 환자들을 치료했고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한 희망을 전했다. 어느 날 서연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다. 그는 미국에서 온 의학 저널리스트였다. 이서연 박사님,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환자에서 세계적인 전문가가 되기까지 당신의 여정을 담은 책을 쓰고 싶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 제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희귀 질환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책의 수익금 일부는 태중태와 같은 희귀 발달 이상을 연구하는 재단에 기부되어야 합니다. 저널리스트는 기쁘게 동의했다. 서연이의 이야기를 담은 책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태중태에서 세계적 의사로는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자신의 특별한 출생을 긍정적인 원동력으로 삼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책이 출간된 후 서연이는 더 많은 공개 강연 요청을 받았다. 그녀는 의학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대중 강연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특별합니다. 제 특별함은 제 배에 있는 흉터와 함께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특별함은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서연이의 메시지는 단순히 의학적 희귀 사례를 넘어 인생의 도전을 극복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서연이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서연 발달이상연구소는 태중태를 비롯한 다양한 태아 발달 이상을 연구하고 환자들을 지원하는 중심지가 되었다. 그녀의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온 의사들과 연구자들이 함께 일했다. 서연이는 자신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어느 날 서연이는 20년 전 자신이 만났던 민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민지는 이제 25살의 젊은 여성이 되어 있었다. 서연 선생님, 저는 선생님 덕분에 의대에 진학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소아과 의사가 되어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서연이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는 것은 가장 큰 보람이었다. 민지야,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함께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자. 서연이의 부모님은 그녀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이제 노년이 된 민호와 지연은 딸이 세계적인 의사가 된 것을 보며 행복해했다. 서연아,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너무 두려웠단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때의 어려움이 너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었구나. 지연이 말했다. 서연이는 부모님을 꼭 안아들였다. 엄마, 아빠, 두 분이 저를 끝까지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두 분이에요. 서연이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독특한 출생과 그로 인한 도전을 통해 더 강한 사람이 되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전하는 사명을 다했다. 태중태라는 의학적 희귀 현상은 서연이의 삶의 시작점이었지만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열정이 그녀의 진정한 정체성을 만들어갔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의학계를 뒤흔든 한 아기의 특별한 탄생은 이제 세계를 변화시키는 한 의사의 놀라운 여정으로 이어졌다. 서연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가능성과 회복력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 새겨진 흉터는 이제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그녀의 특별한 운명의 상징이 되었다.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 진월리는 평화롭고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게 느껴지는 곳이었다. 그날도 마을은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날이 마을 전체에 충격을 안겨줄 날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김민준과 박소라 부부는 2살배기 아들 태호와 함께 작은 농가에서 살고 있었다. 태호는 부모의 자랑이자 기쁨이었으며 밝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겨울이 깊어지면서 태호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심해져 호흡곤란 증세까지 보이게 되었다. 여보, 태호가 열이 너무 높아요. 옷이 땀으로 다 젖었어요. 소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민주는 서둘러 아들을 안아들었다. 태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심하게 오르내렸다. 두 부모는 서둘러 아이를 데리고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다. 진료를 맡은 이진우 의사는 태호를 세심히 검사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부모를 불렀다. 폐렴 증세가 매우 심각합니다. 즉시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태호는 마을에서 40km 떨어진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하지만 그날 밤 태호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 아이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새벽 3시 무렵 심장 박동이 멈추었다. 박상민 의사는 태호의 사망을 선언했다. 정말 유감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박 의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심한 폐렴으로 인한 호흡 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민준과 소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의 차가운 몸을 안고 오열했다. 그들의 세상은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병원 측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태호의 시신을 부모에게 인계했고 슬픔에 잠긴 부부는 아들의 시신을 고향 마을로 데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태호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모였다. 진월리에서는 전통적으로 고인의 시신을 집에 모시고 3일간의 장례를 치르는 관습이 있었다. 태호의 작은 관은 민준의 집 대청마루에 놓였고 그의 부모와 가까운 친척들이 옆에서 지켰다. 장례식을 앞둔 전날 밤 민준과 소라는 아이의 관 옆에서 잠들지 못한 채 밤을 새웠다. 날이 밝아오면서 친지들과 마을 주민들이 조문을 위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작은 관 속의 태호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우리 아들. 소라는 아이의 차가운 뺨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 순간이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관 속에 누워있던 태호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앉더니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물 주세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공포와 충격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소라는 놀라 뒤로 넘어졌고 민주는 벌떡 일어나 아들을 향해 달려갔다. 태호야, 태호야.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안아들었다. 태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했다. 아빠, 목마워요. 민주는 서둘러 물을 가져왔고 태호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러나 그 순간 태호의 눈이 다시 감기기 시작했고 몸이 스르르 힘을 잃었다. 다시 한번 그의 작은 몸에서 생기가 사라졌다. 태호야. 안 돼, 안 돼. 소라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다. 민주는 즉시 아이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다시 한번 태호의 사망을 확인했다. 그들은 민준과 소라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그런 일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박상민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다. 아마도 극심한 슬픔으로 인한 환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민준은 확신했다. 자신의 아들이 그 짧은 순간 동안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의료진의 실수로 아이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우리 아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잘못 진단한 거예요. 민준은 분노와 슬픔에 휩싸여 외쳤다. 민준과 소라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아들이 실제로는 깊은 혼수 상태에 있었을 뿐 완전히 사망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만약 의료진이 더 신중하게 진찰했다면 태호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들을 괴롭혔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다.
죽음에서 깨어난 아이, 혹은 기적의 순간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 퍼져나갔다. 의학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을 찾기 위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했고, 종교계에서는 기적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소송이 시작되었지만 의료진은 자신들의 진단이 정확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테오의 생명 징후가 완전히 사라졌으며 모든 의학적 절차를 제대로 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준과 소라는 굴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들의 순간적인 부활이 의학적 오류의 증거라고 확신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진월리 마을은 깊은 슬픔과 미스터리에 휩싸였다. 테오의 장례식은 예정대로 치러졌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테오의 영혼이 아직 이승을 떠나지 못했다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그것이 부모의 깊은 슬픔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생각했다. 소라는 매일 밤 아들의 작은 무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아들이 그날 보여준 짧은 생명의 순간이 자신을 위한 마지막 인사였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병원의 실수로 아들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민주는 다른 방식으로 슬픔에 대처했다. 그는 아들의 사례와 유사한 의학적 미스터리를 찾아 밤낮 없이 연구했다. 그는 인터넷과 도서관에서 라자루스 증후군이라 불리는 현상에 대한 자료를 찾아냈다. 이는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후에 자발적으로 순환이 재개되는 극히 드문 상황을 말했다. 그는 또한 프랑스에서 있었던 앙젤로 헤이스의 사례를 발견했다. 앙젤로는 오토바이 사고 후 사망 선고를 받고 묻혔지만 보험 조사 과정에서 무덤이 파헤쳐졌을 때 살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례들은 민준에게 희망과 동시에 깊은 후회를 안겨주었다. 소송은 장기화되었고 양측은 치열하게 공방을 이어갔다. 민준과 소라 측은 여러 의료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워 테오의 상태가 제대로 진단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모든 의료 절차가 정확히 수행되었으며 부모가 주장하는 깨어남은 시신의 자연적인 움직임이나 부모의 심리적 상태로 인한 착각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사이 민주는 점점 더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이 아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그의 악몽에서는 항상 테오가 관 속에서 깨어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반복되었다. 소라 역시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녀는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과 달리 테오의 짧은 귀환 의학적 오류보다는 특별한 선물이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눈을 볼 수 있었던 순간을 감사히 여겼다. 여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소라가 어느 날 밤 민준에게 말했다. 테오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할 거예요.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놓을 수 없었다. 나는 진실을 알아야 해.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송이 1년째 되던 해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민준과 소라의 주장에 동정적이었지만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병원 측에 손을 들어주었다. 테오의 사망은 의료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질병의 결과로 인정되었다. 판결 이후 민준은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피해 집에 틀어박혔고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소라는 남편을 걱정했지만 그를 돕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손님이 그들의 집을 찾아왔다. 그것은 테오를 마지막으로 진찰했던 박상민 의사였다. 그는 법정 밖에서 민준과 소라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제가 왜 찾아왔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박 의사가 말했다. 솔직히 저도 테오의 사례에 대해 계속 생각해왔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다. 이건 테오의 모든 의료 기록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었지만 테오의 상태가 좀 더 신중하게 다루어졌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입니까? 테오의 증상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사망 직전에 검사에서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사망을 선언하기 전에 더 많은 검사를 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박 의사의 고백은 민준과 소라에게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의심이 옳았다는 증거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아들에 대한 슬픔을 더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저는 병원 내부에서 응급 상황에서의 사망 선고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민주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아들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 교차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태호, 우리 아들이 고통스러워했나요? 박 의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요. 그 아이는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정말 약속드립니다. 그날 밤, 민주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수개월 후, 민준과 소라는 아들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했다. 태호 재단은 농촌 지역의 어린이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응급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비극이 다른 가족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박상민 의사 역시 이 재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들에게 더 신중한 진단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헌신했다. 그의 노력으로 병원은 의심스러운 사망 사례에 대한 추가 검사 프로토콜을 도입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과 소라는 새로운 아이를 입양했다. 그들은 태호를 잊지 않았지만 그의 기억을 간직한 채 새로운 사랑을 나누기로 했다. 입양한 아이 수호는 태호와 비슷한 나이였고 부모의 사랑을 필요로 했다. 태호가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 같아요. 소라는 수호를 안으며 말했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아들의 짧은 깨어남이 단순한 의학적 현상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태호는 그들에게 삶을 계속하라고, 사랑을 계속하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진월리 마을 사람들은 이제 태호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을 오랫동안 기억했다. 그것은 슬픔과 미스터리가 뒤섞인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희망과 치유,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했다. 민준과 소라는 매년 태호의 생일과 그가 잠시 깨어났던 날을 특별히 기념했다. 그들은 마을 어린이들과 함께 풍선을 하늘로 날리며 천국에 있는 태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아빠는 널 항상 사랑해, 태호야. 소라는 매번 풍선을 놓아주며 속삭였다. 그리고 그들은 믿었다. 어딘가에서 태호가 그 메시지를 받고 미소 짓고 있을 것이라고. 장례식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사건은 의학계에서 계속해서 연구되었다. 많은 의사들이 이 사례를 분석했고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었다. 일부는 라자루스 증후군이라는 희귀한 의학적 현상으로 설명했고 또 다른 이들은 태호의 뇌가 완전히 기능을 멈추기 전에 마지막 신경 활동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민준과 소라에게 중요한 것은 의학적 설명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들에게 보여준 작은 기적이었다. 태호 재단은 해가 지날수록 성장했다. 처음에는 작은 지역 단체로 시작했지만 점차 전국적인 규모로 확장되었다. 재단은 특히 진단이 어려운 소아 질환 연구와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재단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가족들이 민준과 소라에게 연락해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위안을 주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민준과 소라는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더 강해질 수 있었다. 수호는 민준과 소라의 보살핌 아래 건강하게 자라났다. 그는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과 태호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알았다. 수호는 종종 자신이 볼 수 없는 형에 대해 질문했고 민준과 소라는 항상 정직하게 대답해 주었다. 태호 형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민준은 수호에게 말했다. 그는 내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매우 기뻐할 거야. 어느 날 수호가 8살이 되었을 때
그는 부모에게 특별한 요청을 했다. 태호 형이 묻힌 곳에 가보고 싶어요. 민준과 소라는 수호를 데리고 태호의 묘지를 찾았다. 작은 묘비 앞에서 수호는 잠시 눈을 감고 무언가를 속삭였다. 뭐라고 말한 거니? 소라가 물었다. 수호는 미소를 지었다. 태호 형에게 약속했어요. 제가 엄마 아빠를 잘 돌볼 거라고요. 민준과 소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비록 태호를 잃었지만 그의 짧은 생애가 가져다준 변화와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태호 재단의 10주년을 맞아 민준과 소라는 특별한 행사를 계획했다. 그들은 전국에서 유료 전문가들과 비슷한 경험을 한 가족들을 초대했다. 행사의 주제는 삶과 죽음의 경계였으며 의학적 진단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행사의 마지막 날, 민주는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아들 태호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삶과 죽음이 단순히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의 연설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특히 박상민 의사는 민준의 용기와 헌신에 큰 감명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실감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노인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을 민간의학 연구자라고 소개했다. 김 선생님, 저는 오랫동안 임사체험과 유사한 현상들을 연구해왔습니다. 태호 군의 사례는 매우 특별하지만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은 민준에게 오래된 책 한 권을 건넸다. 이 책에는 한국 전통의학에서 기록된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옛 의원들은 이를 혼반환, 즉 영혼의 짧은 귀환이라고 불렀죠. 민준은 호기심에 책을 펼쳤다. 거기에는 조선시대부터 기록된 여러 사례들이 있었다. 장례식 중에 잠시 깨어났다가 다시 사망한 사람들, 매장 직전에 생명의 징후를 보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현대의학은 아직 이런 현상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죠. 이 만남은 민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 그는 아들의 경험이 단순히 의학적 오류가 아닌 인간의 생명과 죽음이 가진 미스터리의 일부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그 책을 소라와 함께 밤늦게까지 읽었다. 책에는 영혼의 마지막 작별 인사라고 불리는 현상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는 사망한 사람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 위해 잠시 돌아온다는 믿음이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소라가 말했다. 태호는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걸까요? 민주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아마도. 하지만 나는 그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겼다고 생각해. 그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었어. 태호의 죽음 이후 15년이 지났다. 민준과 소라는 이제 중년이 되었고 수호는 대학생이 되었다. 그는 의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했고 특히 소아과와 응급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수호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결코 만나보지 못한 형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저는 태호 형처럼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수호는 부모님에게 말했다. 그리고 의사들이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어요. 민준과 소라는 아들의 결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들은 태호의 짧은 생애가 수호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다. 태호 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단체가 되었다. 그들은 특히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개선과 어린이 응급 의료 시스템 강화에 큰 기여를 했다. 재단의 노력으로 여러 작은 마을에 소아과 클리닉이 설립되었고 의료진들은 응급 상황에서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교육을 받았다. 민주는 재단의 활동을 통해 많은 삶을 변화시켰다. 그는 더 이상 분노와 슬픔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아들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 헌신했다. 소라 역시 재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비슷한 경험을 한 부모들을 위한 지원 그룹을 이끌며 그들이 슬픔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다. 그녀는 자신을 이지연이라고 소개했고, 딸 서연이 최근 폐렴으로 사망한 후 특이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저희 딸도 장례식 중에 잠시 눈을 떴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의사들은 제가 환각을 보았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서연이가 저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는 것을.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깊은 공감을 느꼈다. 저도 처음에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지연에게 태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녀에게 노인에게서 받은 책을 보여주었다. 책에는 수백 년 동안 기록된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다. 이런 경험은 드물지만 당신만 겪은 일은 아닙니다. 민준이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의학적 현상으로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은 영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겪은 일이 실제라는 겁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나는 행복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민주는 조용히 지연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이제 이런 경험이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연에게 태호 재단의 지원 그룹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고 그녀의 경험이 다른 부모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픔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민준이 말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랬어요. 지연과의 만남 이후 민주는 마지막 작별 인사 사례를 더 체계적으로 수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의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전통의학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는 특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가족들을 인터뷰했다. 놀랍게도 많은 사례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깨어남은 매우 짧았고 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형태였다. 또한 대부분의 사례는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서 발생했다. 민준과 연구팀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문을 발표했다. 생명의 마지막 순간, 죽음과 삶의 경계에 대한 문화적, 의학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의학계와 일반 대중 모두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논문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이해를 탐구했고 현대의학의 한계와 가능성을 논의했다. 민주는 특히 의료진들에게 환자의 가족이 보고하는 이러한 경험을 무시하지 말고 공감과 존중으로 대할 것을 강조했다. 수호는 의대생으로서 이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방학 동안 아버지의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의학적 관점에서 이 현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아버지, 몇몇 의학 논문에서는 이런 현상을 자율신경계의 일시적 재활성화로 설명하고 있어요. 수호가 어느 날 말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모든 사례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민주는 아들의 의견에 동의했다. 의학은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단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 그들의 연구는 점차 국제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유럽과 미국의 연구자들이 협력을 제안했고 비슷한 사례들이 전 세계에서 보고되었다. 이는 더 이상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인간 경험의 보편적인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20주기가 다가오면서 민준과 소라는 태호를 기리기 위한 특별한 행사를 계획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삶과 죽음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의학적, 영적 관점을 탐구하는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했다. 콘퍼런스에는 전 세계에서 의사, 과학자, 종교 지도자, 철학자들이 참석했다. 그들은 죽음의 정의, 임종 경험,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 현상과 같은 주제에 대해 토론했다. 민주는 개회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20년 전 아들 태호를 잃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모여 삶과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고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하며 함께 배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콘퍼런스 마지막 날, 수호는 자신의 연구를 발표했다. 그는 의대생으로서 임상 경험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마지막 작별 인사 현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의학은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죽음의 순간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호가 말했다. 뇌의 활동이 중단된 후에도 일시적으로 의식이 유지될 가능성, 그리고 이것이 문화적, 영적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의 발표는 젊은 의사의 관점에서 과학과 인간성을 결합한 접근법을 보여주었고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콘퍼런스가 끝난 후 민준과 소라는 태호의 묘지를 찾았다. 그들은 이제 노부부가 되었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었다. 태호야, 내가 우리에게 준 선물은 정말 크구나. 소라가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다. 내가 있었기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어. 민주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수호도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단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동생이지. 그들이 묘지를 떠나려 할 때 갑자기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그들의 얼굴을 쓰다듬었고 주변의 꽃잎들을 살포시 흩뜨렸다. 소라는 미소를 지었다. 태호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아들의 죽음과 그 후의 기적 같은 순간이 단순한 의학적 현상이나 슬픈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귀중한 선물이었다고 믿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호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의대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었고 졸업 후 소아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수호가 말했다. 제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졸업 후에 농촌 지역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유료 서비스가 부족한 곳에서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민준과 소라는 감동했다. 그들은 수호가 태호의 유산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는 항상 내 편이란다. 민준이 말했다. 태호도 내가 자랑스러울 거야. 그날 밤 민준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새로운 내용을 적었다. 오늘은 태호가 우리를 떠난 지 20년이 되는 날이다. 처음에는 그의 죽음이 내 인생의 끝인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태호의 짧은 생애와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기적 같은 순간은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수호는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이고 태호 재단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우리의 연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해한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죽음을 초월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은 존재한다는 것을. 태호야, 내가 준 선물에 감사한다. 내가 그날 잠시 깨어나 우리에게 말을 건네준 그 순간은 우리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민주는 일기장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그는 아들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다. 그의 마음은 이제 평화로웠다. 태호의 죽음과 그 후의 미스터리한 사건은 여전히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경험을 통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였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소라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의 그림자가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희망과 감사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소라가 속삭였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는 정말 행복해. 그들은 태호가 떠난 후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다. 그리고 그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슬픔에서 희망으로, 상실에서 새로운 목적으로, 그리고 죽음의 미스터리에서 삶의 경이로움으로.
테오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 용기, 그리고 인간 경험의 심오한 미스터리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테오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고, 때로는 새로운 세대의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정말로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럴 때마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란다. 그것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의 신비로운 순간에 대해 가르쳐준 소중한 경험이었지. 그리고 아이들은 경외심을 담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그들도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자신만의 이해를 발견할 것이다. 테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그것은 단순한 의학적 미스터리를 넘어 희망과 위안의 메시지가 되었다. 그리고 민준과 소라는 그들의 아들이 짧은 생애를 통해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아들의 짧은 귀환이 단순한 의학적 현상이었든 혹은 더 심오한 무언가였든 그것은 그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었다. 수호가 의사가 되고 몇 년 후 그는 시골 병원에서 일하며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다. 그의 헌신과 전문성은 지역사회에서 높이 평가받았고 많은 부모들이 아픈 아이들을 데리고 그를 찾아왔다. 어느 겨울날 한 어머니가 폐렴에 걸린 2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왔다. 아이의 상태는 심각했고 수호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는 테오의 사례를 떠올리며 더욱 신중하게 아이를 진찰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이 살릴 수 있나요? 어머니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수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아이를 믿어주세요. 수호는 밤새 아이 곁을 지켰다. 그는 테오 재단에서 개발한 최신 진단 프로토콜을 적용하며 아이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했다.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수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다음 날 아침 아이의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선생님은 천사 같은 분이에요. 수호는 미소를 지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배운 것을 실천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제 형이 저를 도왔을지도 모르죠. 그날 저녁, 수호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한 아이를 살렸어요. 테오 형이 저에게 가르쳐준 교훈 덕분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민준과 소라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아들의 성취를 축하하며 테오의 유산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테오의 이야기는 의학적, 영적 연구의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민준과 소라가 시작한 연구는 의학계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고 많은 병원들이 임종과 관련된 프로토콜을 개선했다. 테오 재단은 이제 국제적인 기관이 되어 전 세계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고 있었다. 그들은 특히 농촌 지역의 의료시설 개선과 의료진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민준과 소라는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안과 희망을 전하는 강연을 계속했다. 테오의 30주기를 맞아 그들은 특별한 회고록을 출판했다. 작은 기적, 우리 아들 테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 민주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아들 테오를 잃은 후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 여정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테오가 우리에게 보여준 짧은 기적의 순간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형태의 시작일 뿐입니다. 테오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슬픔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부가 되어 함께 흐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격이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날카롭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던 것이 점차 감사와 사랑이 담긴 그리움으로 변해갑니다. 우리는 태오가 우리에게 준 선물에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의 짧은 생애와 그 후의 기적의 순간은 우리에게 삶의 소중함과 죽음의 신비로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회고록은 전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비슷한 경험을 한 가족들에게 위안을 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였다. 수호는 이제 유명한 소아과 의사가 되어 자신만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의 클리닉 이름은 태오의 집으로 형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는 특히 중증 호흡기 질환을 가진 아이들을 치료하는 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생명을 구했다. 민준과 소라는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수호는 결혼하여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그중 첫째 아들의 이름을 태오라고 지었다. 어느 날 어린 태오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제가 삼촌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삼촌은 어떤 분이었어요? 민주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내 삼촌은 아주 특별한 아이였단다. 그는 짧은 시간 동안 이 세상에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지. 그리고 내가 그의 이름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아주 큰 영광이란다. 제가 커서 삼촌처럼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린 태오가 물었다. 물론이지.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너는 이미 특별하단다. 그리고 내가 삼촌의 이름을 가진 것처럼 그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을 거야. 그날 밤 민주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태오야, 내가 우리에게 준 선물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구나. 내 이름을 가진 손자도 너처럼 특별한 아이란다. 고마워, 내 아들.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민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 순간 그는 아들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꼈다. 태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의 신비로운 순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불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태오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제 그것은 지역의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민준과 소라에게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진실된 경험이었고 아들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날 태오가 보여준 짧은 깨어남이 단순한 의학적 현상이었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영적인 경험이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민준과 소라에게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의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삶에 가져다준 변화와 의미였다. 태오가 떠난 지 40년이 지난 어느 봄날 민준과 소라는 태오의 묘지를 찾았다. 그들은 이제 많이 늙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여전히 강한 사랑으로 함께했다. 그들이 묘지 앞에 서 있을 때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잎들이 하늘에서 춤을 추듯 내려앉았다. 태오가 우리를 반겨주는 것 같아요. 소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어. 그들은 손을 꼭 잡고 묘비 앞에 앉았다. 그리고 태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 수호와 손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태오 재단이 이룬 성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 아들, 내가 자랑스러워할 일들이 정말 많구나. 민준이 말했다. 내가 우리에게 준 선물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어. 그들이 묘지를 떠날 때 소라는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거야, 태오야. 그때까지 잘 있어. 민주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태오의 죽음과 그 후의 기적 같은 순간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었다. 그들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것을 또 다른 여정의 시작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은 아름다운 석양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 빛은 마치 태호가 보내는 마지막 인사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민준과 소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의 그림자가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깊은 사랑과 감사의 빛으로 덮여 있었다. 태호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처음에는 슬픔과 상실의 이야기였지만 점차 희망과 사랑, 그리고 삶의 신비로운 연속성에 관한 이야기로 변모해갔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